왕과 국민의 동맹을 상징하는 깃발이 미터법의 혁명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을 장악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홍콩 시위의 배후다. 그런데 온건한 세력, 좀 더 보수적인 세력은 단두대를 제작합니다.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밖에 있는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되진 않겠지만, 이번 영상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교과서적인 기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 영상을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분석할 때 부르주아의 성장과 계몽주의의 확산, 그리고 프랑스의 구체제, 앙시앙 레짐의 모순이 쌓여감, 그리고 프랑스 재정 악화와 경제 위기 등등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1편 댓글에도 올라왔는데, 이 영국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등을 통해 영국 왕실을 장악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전 유럽을 장악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기 위해 계획한 것이 프랑스 혁명이다 라는 음모론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계의 자본가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신론을 기반으로 한 모임인 프리메이슨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비밀 결사단체인 일루미나티를 만들고 세계의 정부와 각 기업을 장악하고 조종하는 어떤 그런 그림자 세력, 그림자 정부로 발돋움해서 지금까지 지구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세계로 만들려고 한다는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계관의 일부 에피소드가 프랑스 혁명 음모론입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18세기 후반에 이제 프랑스 정치와 사회는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지만 일루미나티가 동원한 깡패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들이 장악한 언론과 찌라시가 가짜 소문을 퍼뜨리면서 선동을 했기 때문에 왕실과 민중들이 다 속아 넘어갔고 결국에는 그렇게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루이 16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처형시켜버리고 자신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의 멤버였던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돕고 황제의 자리에 앉힌 다음에 전 유럽에 걸친 나폴레옹 전쟁을 벌여서 전쟁 비용이 급해진 각 나라의 왕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내민 고리대금에 의지하게 되면서 유럽의 나라들을 모두 다 프리메이슨과 로스차일드 가문이 장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기획력이 좋은 곳이면 그 세계를 운영하도록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모론을 제가 일일이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음모론은 어떤 팩트체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독일계 유대인인 로스차일드 가문은 18세기 당시에는 소년가장이 운영하던 고물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고물상인 마이어는 그 화폐 장사도 하다가 1769년께 독일 헤센 공국의 궁정 상인으로 지정을 받고 1776년 영국은행 어음 결제에 참여를 하면서 국제 금융업에 참여를 했고 1789년쯤에 큰 규모의 채권 사업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18세기 말 1789년께 로스차일드 가문은 겨우 고물상으로 시작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만지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독일의 금융 스타트업 대표 정도였던 겁니다. 로스차일드가 프랑스 혁명의 배우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토스 대표님이 홍콩 시위의 배후다라고 말하는 정도? 그거 누가 믿을까요? 아무튼 음모론 얘기는 여기서 끝.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회가 결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회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재헌의회로 이름을 바꿔요. 그렇게 이제 헌법을 만들면서 의원님들은 왕인 루이 16세한테 거부권을 줄지 말지 논쟁을 합니다. 이때 찬반을 일일이 세기가 힘드니까 찬성파를 의장석의 시선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세우고 그리고 반대파를 의장석의 시선 기준으로 왼쪽에 세웁니다. 그리고 1791년 프랑스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선거를 통해 입법의회가 수립이 됩니다. 첫 입법의회에는 중도파가 한 340석 정도 되고요.
입헌 군주제를 지키려고 했던 온건파인 쾌양파가 240석, 왕이 없는 공화제를 주장하는 자코뱅파가 130석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때 온건파인 쾌양파가 의장석의 시선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고요. 좀 더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자코뱅파가 의장석의 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앉았습니다. 물론 중도파는 그 좌파와 우파 사이에 앉았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내외 정치권에서는 온건한 세력, 좀 더 보수적인 세력은 우익, 우파라고 하고요. 급진적인 세력은 좌익, 좌파라고 부르는 관행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 이념이라기보다는 그 사회, 그 시대를 기준으로 변화를 더 강하게 요구하면 좌익, 좌파, 좀 더 보수적이고 온건함을 원하면 우익, 우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까지는 이제 상식이고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무슨 파가 많이 나옵니다. 쾌양파, 지롱드파, 자코뱅파, 몽테뉴파 등등. 이게 헷갈립니다. 우선은 후려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왕을 지키려고 하는 전제군주제 지지 세력을 왕당파라고 하고요. 입헌군주제를 지지했던 세력을 쾌양파, 그리고 공화제를 주장했던 세력을 자코뱅파라고 하고, 공화제 중에서도 온건공화파를 지롱드파, 자코뱅파에 계속 남아서 급진적인 공화제, 그리고 급진적인 개혁을 원했던 게 몽테뉴파, 산화파, 그리고 로베스피에르의 급진개혁, 공포정치를 전복시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테르미데로 반동, 그 반동주의 세력을 테르미도르파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도, 그러니까는 앙시앙 레짐 시절에도 프랑스 사람들은 카페 같은 데 모여서 정치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파리에만 1800여 개의 카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코뱅 클럽, 그레브 데 자코뱅도 그 많은 카페, 클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의회에서, 국민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중구난방으로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미리 조금 모여서 합의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생각해내고 그 어떤 카페들, 클럽들의 정치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이외의 지방에도 자코뱅 지부가 설립이 되면서 혁명을 전국적으로 이 자코뱅 클럽이 확산시키죠. 그런데 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혁명 초기에는 입헌군주파, 온건파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라보와 라파예트예요. 특히 이제 그 미국의 독립전쟁의 영웅이기도 한 라파예트는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 귀족입니다. 라파예트는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된 이후에 파리 국민군 또는 국민방위대라고 불리는 그 군대의 사령관에 임명이 돼서 루이 16세와 혁명 세력 사이를 조정합니다. 그렇게 이제 라파예트가 제안한 혁명의 상징 깃발이 바로 지금의 프랑스 국기입니다. 파리의 상징인 파랑과 빨강, 그리고 부르봉 왕가의 상징인 하얀색을 가운데 넣어서 삼색기가 됩니다. 왕과 국민의 동맹을 상징하는 깃발이 지금 프랑스 국기인 거죠. 참고로 이때부터 유럽의 많은 국기들이 프랑스 국기, 프랑스 혁명 깃발의 영향을 받아서 삼색기를 많이 채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혁명은 조금씩 격화되기 시작을 해요. 프랑스 혁명의 트리거가 경제라는 이야기를 했죠. 1788년에서 1789년에 프랑스에는 하필 이때 흉작이 들어요. 그렇게 흉작이 들면서 식량 가격이 오르고, 식량 가격, 식료품의 가격이 오르면 전체적인 물가도 같이 오릅니다. 지방의 소작농들, 도시의 노동자들이 당연히 불안해지겠죠. 특히 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서 소문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지방은 더했습니다. 지방 농민들은 농기구를 들고 성을 약탈하고 영주와 지주를 공격하고 앙시앙 레짐의 문서들을 불사르기 시작해요. 이런 폭력적인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대공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도시에서는 상킬로트라는 어떤 세력이 급진적인 혁명을 주도합니다. 남자 귀족들이 입는 반바지를 킬로트라고 하는데, 그 킬로트랑은 좀 대비되게 일반 남성들이 입는 긴 바지에서 상킬로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긴 바지에 붉은 모자를 쓰고 긴 창을 들고 다니는 게 상킬로트의 대표적인 복장이에요. 혁명 초에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무산계급들이 이렇게 급진적인 민중 세력인 상킬로트로 발전을 하면서
자본 집중 반대,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보다 평등, 그리고 국왕 경멸, 공화제 등등을 주장합니다. 결국 이제 입법의회가 설립될 무렵인 1791년 여름쯤에는 그래도 기존 체제,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너무 흔들어서는 안 된다. 루이 16세 왕을 지나치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이제 입법의회 의원들이 자코뱅파를 탈퇴해서 폐양파를 형성합니다. 이게 이제 폐양수도원을 근거지로 해서 폐양파라고 불렸대요. 그리고 1791년 10월 수립된 입법의회 때는 폐양파가 오히려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요. 하지만 프랑스 혁명전쟁에서 한창 프랑스가 발리던 1792년 여름 왕궁 습격 사건이 벌어지고 전체적인 여론이 공화정으로 급격하게 기울면서 폐양파가 와해되죠.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은 게 공화파 중에서 온건공화파인 지롱드파입니다. 지롱드주 출신 의원들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대요. 지롱드파도 자코뱅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회주의, 소유권, 재산권, 옹호, 통제경제 반대 등등 계속 극단화되는 자코뱅파 주류보다는 좀 더 온건한 주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화정이 진행되던 1792년 하반기부터는 지롱드파도 우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롱드파도 결국에는 1793년 여름 정권을 잃고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시기에는 뿌리까지 뽑히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공화정, 국민공회가 수립되면서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몽테뉴파, 산악파가 등장합니다. 몽테뉴파랑 산악파랑 같은 말이에요. 몽테뉴가 산을 말하거든요. 계단식 의회에서 높은 쪽에 위치해서 산악파라고 불렸습니다. 반대쪽에는 지롱드파가 앉았고 상당히 중간 낮은 쪽에는 평원파, 중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정 시기부터 전국을 주도한 자코뱅 당이랑 자코뱅에 꾸준히 남아있었던 산악파랑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조르주 낭통,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장폴 마라 이 세 명을 우리가 자코뱅파의 세 거두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급진적이라고 불렸던 산악파, 몽테뉴파에도 계파가 좀 나눠지긴 했어요. 그 와중에 당통이 좀 더 온건하고 관용주의적이었고요. 중간에 암살당한 마라가 엄청 극단적이었습니다. 공포정치의 대명사 같은 로베스피에르는 산악파, 몽테뉴파 안에서는 중도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냥 입헌군주제를 지지했던 세력이 폐양파, 공화제를 주장했던 세력은 크게 묶어서 자코뱅파, 그리고 공화제 중에서도 온건공화파를 지롱드파,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코뱅파에 남아서 급진적인 공화제, 급진적인 개혁을 원했던 게 몽테뉴파, 산악파 이렇게 후려쳐서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뭐가 이렇게 계속 과격하고 급진적일 필요가 있을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시작된 게 1793년 7월입니다. 딱 4년 전인 1789년 7월까지 프랑스는요. 루이 16세라는 절대 군주제가 다스리는 전제 군주제의 상징적인 국가였습니다. 한 3, 4년 사이에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 더 나아가 공화제까지 신분제적 삼부회에서 제환선거, 더 나아가 보편선거까지 그리고 본건제적 사회에서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중심의 사회,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인 통제경제까지 이 엄청난 스펙트럼의 정치를 이 당시 프랑스에서는 3, 4년, 4, 5년 새에 전부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방법론을 온건하게 의회에서 논의를 하느냐에서 반대하면 단두대로 보내버려서 처형시켜버리느냐까지 다양했겠죠. 18세기 당시 프랑스는요, 영국과 함께 새로운 사상과 기술의 선도국가였습니다. 프랑스의 발명가인 자크 드 보캉송은요, 영국의 에드먼트 카트라이트보다 일찍 자동으로 직물 짜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시기에 직물공들이 쳐들어와서 직기를 다 때려 부수고요, 보캉송의 기술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노르망디 부농의 아들로 태어난 마크 이전바드 브루넬은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를 탈출하고 미국을 거쳐서 영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 정착한 브루넬이 나중에 실드 터널 공법을 고안해서
템스 터널을 설계하고요. 훗날 이 기술들이 런던 지하철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브루넬의 아들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엔지니어로 꼽히는 이sam바드 킹덤 브루넬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화학자인 니콜라 르블랑은요, 소다 공법을 발명해서 화학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해요. 그런데 혁명 정부에 찍혀서 공장과 특허권을 모두 몰수당하고요, 궁핍하게 살다가 권총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화학산업의 주도권은 그의 업적을 간접적으로 계승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현대 화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앙투안 로랑드 라부아제는 산소를 발견하고 다이아몬드가 탄소의 결정체인 걸 밝혀내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화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 화학자가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세금 징수업자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세금을 너무 악랄하게 걷다가 대중들의 미움을 사서 공포정치 시대에 단두대 당합니다. 맞습니다. 혁명기에는 이 단두대도 개발됩니다. 국민의회에서 계급에 상관없이 참수형에 처할 어떻게 보면 그 죄수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왕의 주치의였던 안토닌 루이 박사와 해부학 교수인 조세프 이니아스 기요탱 박사를 필두로 단두대를 제작합니다. 원래는 루이 세트 등으로 불리다가 언론에서 더 기억하기 쉽다라는 이유로 기요탱 박사의 이름을 따서 기요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프랑스 혁명은 무언가 굉장히 파괴적인, 계속 뭔가를 없애기만 한 그런 무식한 혁명이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미터법의 혁명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당시 프랑스에는요, 약 800개의 이름으로 된 약 25만 개의 도량 단위가 쓰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혁명가들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랑스 측정 기술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보편적인 도량형 척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미터법 있잖아요. 센티미터, 킬로미터, 밀리미터 등등을 평범하게 쓰고 있지만 굉장히 자연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도량형이라고 해요. 남북극과 적도를 지나는 자오선에 1000만분의 1로 나눈 게 1m예요. 거기에 십진법을 활용해서 1cm, 1km를 만들고 각 모서리의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리터, 1리터 부피만큼의 물의 질량을 1kg으로 합니다. 물론 이 미터법의 도입이 처음엔 어려웠지만 네덜란드 등에서 먼저 법 제어를 했고 1875년 국제적인 조약이 성립되면서 지금은 대중화됐죠. 이 미터법이 없었으면 우리도 영미 국가에서 쓰는 야드, 파운드 같은 복잡한 도량형을 쓸 뻔했습니다. 이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진 달력이 프랑스 혁명력, 공화력입니다. 공화정이 수립된 1793년 국민공회가 기존의 태양력을 폐지하고요, 한 달을 30일로, 일주일을 열흘로 통일해버려요. 그리고 한 달의 명칭도 포도달, 안개달, 더운달 등등 그 계절에 맞는 용어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력 3년 헌법이다. 1795년 헌법이겠죠. 1799년 11월 9일을 공화력 8년 브리메르달 18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혁명력이, 공화력이 프랑스 역사 용어에 가끔씩 등장합니다. 로베스피에르를 실각하게 한 반동 쿠데타가 테르미도르 9일의 쿠데타, 나폴레옹이 총재정부를 전복하고 집권한 쿠데타가 브리메르 18일의 쿠데타.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리즘의 세기였고,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아무것도 없었다. 영국을 대표하는 19세기 대문호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묘사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무능한 왕과 사치스러운 귀족들이 지키는 구체제를 뿌리 뽑으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사회는 귀족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변모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는
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원리, 국민주권, 국민저항권, 사유재산 불가침권 등등을 확정했고요. 보통선거제를 바탕으로 공화정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만큼 17, 18세기에 걸쳐 일어난 시민혁명 중에 가장 의의가 깊은 것으로 꼽히면서요, 19세기 이후에 각국의 시민혁명의 촉발제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이후의 프랑스는요, 산업혁명에 돌입한 영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대자본이 필수적인 자본주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혁명이 극단화되고 결국 공포정치까지 이르면서 이데올로적인 신념으로 상대방을 무력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선례를 남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진보이자 퇴조다. 프랑스 혁명은 없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라고 불릴 사건은 있었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제 영상만을 보고 프랑스 혁명이 어떻다라고 결정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다른 책과 다른 컨텐츠를 보시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역사에는, 특히 시대의 변곡점이 되는 혁명적인 사건 등에는 양면성이 있다. 해석에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선생이었습니다.